4기 AS 커브를 우리가 이동한다는 사실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4기의 균형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여기가 이제 4기의 균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기가 되면 4기의 물가 상승률인 파이 4가 이제 새로운 앵커가 되어서 AS 커브가 또 다시 이동하겠죠. 그래서 5기의 AS 커브는 4기의 AS 커브 4기의 AS 커브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기의 균형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AS 커브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상승합니다. 반면에 GDP 갭은 점점점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8기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8분기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AS 커브는 이제 이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은 이 정도 수준에 근접할 것이고, 그 다음에 GDP 갭은 0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8기까지 총수요 충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만 9기가 되었을 때 총수요 충격은 사라지고 총수요 곡선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8기가 끝나고 9기가 되면 이제 9기의 총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총수요 곡선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9기의 균형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기가 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은 총수요 충격이 사라지게 되니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종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겠죠. GDP 갭이 0보다 작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 이제 E9이라고 한번 해보죠. 새로운 균형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왔잖아요. E1에서 E8까지 가는 동안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 왔는데, 이제 E9으로 가게 되면 중앙은행은 인상했던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율 파이 8에서 총수요 충격이 사실상 마이너스 1만큼 발생한 것이다. 사실 총수요 충격이 사라진 것이긴 하지만 이제 거꾸로 네거티브 샥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점이 9기의 단기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인하하게 되면 원래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이렇게 오른 동안 금리를 인상했던 거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금리를 정상화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기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고, 물론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었으면 이 경기 침체 정도가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0기가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AS 커브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게 AS9이었고 AS10은 새로운 앵커를 갖는 총 공급 곡선인데 새로운 앵커가 뭐가 되냐면 바로 전기의 물가 상승률이 새로운 앵커가 되겠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세로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점을 지나는 AS 커브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A10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기의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또 찾을 수 있겠죠. 이 점이 바로 10기의 균형이 되겠죠. E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서 매우 높았던 금리가 이제 서서히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기의 균형을 찾아볼 수 있고 11기가 되면 다시 총 공급 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때의 새로운 앵커는 이제 여기가 될 거예요. 요 점을 지나는 총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AS11이 될 겁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 총 공급 곡선이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연기의 균형이 회복이 되겠죠. 연기의 균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 AS 커브는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점은 이 점이 됩니다. 결국은 GDP 갭은 제로가 되고요. 제로로 수렴할 거고요.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율인 파이스타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장기 균형 혹은 뭐 연기에 우리가 시작했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 형태의 충격 반응 함수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고요. 두 번째는 GDP 갭입니다. 먼저 충격 반응 함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이 발생한 후에 이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변화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총수요 충격이 발생한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크게 한번 쭉 상승하고요. 뭐 이거 돌아가서 한번 이 그림 갖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충격이 발생한 직후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죠, 그렇죠? 상승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상승하죠. 물론 최초 충격이 발생한 다음에 많이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해 가다가요.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그림을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조금씩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텐데 이걸 시간에 대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얘가 타임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조금씩 더 상승하고요. 그리고 총수요 충격이 사라진 다음에 크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락해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충격 직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8기까지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이 사라지면서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점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DP 갭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GDP 갭의 경우에는
이 원으로 가는 동안 한번 붐이 발생하죠. 경기가 과열됩니다. GDP 갭이 이렇게 여기를 편의상 0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GDP 갭이 이 원까지 늘어났다가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조금씩 떨어지겠죠.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서 0으로 거의 0에 가깝게 되돌아왔다가 9기가 돼서 총수요 충격이 사라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떨어졌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서서히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시간에 대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총수요 충격이 발생한 직후에 GDP 갭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0으로 되돌아오겠죠. 그러다가 총수요 충격이 사라지면서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0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충격 직후 GDP 갭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총수요 충격이 사라지면 리세션이 발생했다가 다시 0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오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뭐 이번 학기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뭐 단기 거시 모형, 그다음에 전반 13장까지가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으면 좋은데요. 이 정도까지가 반드시 해야 되는, 13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또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말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2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